방법의 주요 규칙들입니다. 나는 그 무렵 독일에 있었다. 그 무렵은 1619년일 겁니다. 19년에 독일에 있었고 1618년에 네덜란드군으로 입대했다고 그랬죠. 1619년에 아까 그 무슨 방이고 나락방, 난로방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나를 그곳으로 불렀다. 네덜란드군에서 입대해가지고 독일에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황제 대관식에서 부대로 복귀하던 도중에 시작된 겨울은 나를 어느 지역에 머물겠다. 그래서 이게 난로방 이야기 나옵니다. 꿈이 나는 그곳에서 나를 다른 데로 돌리는 어떠한 대화도 게다가 다행히 내 마음을 흔드는 어떠한 근심도 정념도 없이 온종일 난로방에 홀로 틀어박혀 내 사위들에 대해 나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온전히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 사위들 가운데 처음 사위들 중 하나는 여러 부분들로 구성되고 서로 다른 장인들이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에는 혼자 작업한 것에서만큼 완전성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고찰한 것이었다. 이게 뭐냐면 지가 지 스스로 학문의 방법을 탐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혼자 작업한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장인들이 작업한 것보다 혼자 작업한 게 좋다고 그랬잖아. 지도 지 학문을 지 스스로 혼자 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복선을 깔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혼자 작업한 것에서만큼 완전성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으면 고찰한 것이었다. 이건 자기 스스로 자기 학문 길을 나가겠다. 그래서 단 한 건축가가 착수하고 완성한 건물은 다른 목적으로 세워진 낡은 성벽들을 여럿이 애써 손질해 만든 것보다 되게 더 아름답고 더욱 더 정돈되어 있기 마련임을 사람들은 보게 된다. 자기 방법에 대한 백과배죠. 그래서 보면은 한 기사가 뭐 만든 그 도시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설계한 것보다는 그 한 기사가 만든 게 낫다는 얘기들. 그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31쪽에도 보면은 이 여러 사람들이 작품에 남들이 손질해서 만든 작품보다는 낫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도도 마찬가지. 입법자가 한 사람의 입법자가 제대로 만든 게 낫다는 거죠. 물론 나쁜 점이 좀 안 좋은 점이 싫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를 들는 게 스파르타의 리크루거스를 예를 듭니다. 그 리크루거스가 한 사람에 의해서 입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렇게 뭐 견고하게 올라갔다는 얘기고, 물론 그 리크루거스의 입법이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있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한 게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도 이 뭐냐면 지가 학문 지 혼자 하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32쪽의 숫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욕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는데, 욕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뭐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욕구와 그 다음에 선생님들 지배는 가르침이겠죠. 지배를 받아 컨트롤이죠. 그것들은 아주 상반되고 그중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권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기에 우리가 태어난 시점부터 우리 이성을 온전히 사용해 왔다고 가정할 경우만큼, 그리고 오직 우리 이성에 의해 인도되었다고 가정할 경우만큼 우리 판단이 순수하고 갱고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참 말 어렵잖아 지금.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게 한 끼 식사 같다. 통화하는 게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야. 저녁 잡수고서는 기본적인 먹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식사 드리면서 자, 그 다음 33쪽에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내가 한 번은 그것에서 그러나 그때까지 내 믿음에 받아들인 모든 의견들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은 그것에서 그것들을 치우고, 그것에서 그것들을 치우고, 그것이 뭐에서 뭐를? 그것은 믿음이겠지. 믿음에서 그것들을 모든 의견들을 치우고 나중에 거기에 더 나은 다른 것들을 아니면 같은 것들을 해도 그것들을 더 이성의 수준에 맞추고 났어야 다시 놓으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다.
이성의 기준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얘기 같아. 그리고 나는 그런 식으로 내가 그것들을 낡은 토대들 위에만 세웠던 경우보다 또 내가 참된 것인지를 한 번도 조사함이 없이 젊어서 확신해버린 원리들에만 늘구했던 경우보다 내 삶을 훨씬 더 잘 인도하게 될 것이라 굳게 믿었다. 이성을 토대하는 것이 옛날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것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들의 치유책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었고, 또 가장 사소한 공적인 일의 계획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에 비할 바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내 믿음에서 받아들이는 거 다 치우고 이성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개인이잖아. 공적으로 뭐 이제 문제가 생긴 거는 다시 하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는 지 개인이기 때문에 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34쪽에 중간쯤 되나요? 약간 중간 위는 결코 내 의도는 나 자신의 사유들을 계획하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내가 속한 땅 안에 건물을 세우는 것 이상이 아니었다. 내 작업이 내 마음에 충분히 들어서 여기에 그 모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모방할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얘기만 디스코스, 자기의 그 자전적 에세이로 설명하겠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믿었던 걸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보면 밑에 6번째 줄에 전에 자기 믿음에 받아들인 모든 의견들을 파기하자는 결단만 해도 누구나 따라야 할 예는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것에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두 종류의 정신의 소유자들로 거의 이루어져 있다. 즉 실제보다 더 능란하다고 믿으면서 자신의 판단을 서둘러 내리는 것을 자제할 수도 없고 자기의 모든 사유들을 순서에 따라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인내를 가질 수도 없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인 원리들을 의심할 자유를, 그리고 통상적인 길에서 벗어난 자유를 한번 갖게 되면 언제고 더 곧장 가기 위해 접어들어야 할 오솔길을 잡을 수 없고 평생 길을 잃고 헤맨다. 이 사람은 굉장히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두 부류가 서둘러 판단을 내리는 부류. 서둘러 이제 하는데 일단 의심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의심하는 자유를 얻게 되면은 또 통상적인 길에서 벗어난 자유를 갖게 되면은 이 이제 헷갈린단 말이죠. 이제.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길을 잃고 헤맨다는 얘기고, 또한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들이 배울 수 있는 다른 어떤 이들보다 참된 것을 거짓된 것에서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정도로 이성적이거나 겸손해서, 야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판단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했거나 아니면 겸손해서 자기가 판단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성적이거나 겸손해서 더 나은 것을 스스로 찾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들의 의견들에 따르는 것에 기꺼이 만족하는 자들 두 부류라는 거예요. 급하게 판단 내리는 사람, 그 다음에 남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 참 시끄러워 어렵다 이게.
그다음에 인과보살, 그다음번에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나는 이 두 그루가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나에 대해서는 만약 나에게 스승이 한 명만 있었더라면 혹은 내가 가장 박식한 자들 사이에서 어느 시대에나 있어온 의견들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후자에 속했을 것이다. 아까 뭡니까? 이성적이나 겸손해서 판단이 떨어진다. 저기 뭐야? 남의 의견에 따른 거죠. 이성적이거나 겸손해서 스승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 따랐겠지. 그러고 또 의견 차이를 전혀 못했더라면 그냥 그 일반적인 그 의견을 따랐겠죠.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학창 시절부터 나는 철학자 누군가에 의해 일컬어질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이하고 그렇게 믿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음을 배워 알았다. 여기서 상상은 꿈으로 그려내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연상하는 게 상상입니다. 그리고 그 후 여행하면서 우리 감정에 매우 반하는 감정을 가진 모든 이들이 그렇다고 야만스럽지도 미개하지도 않다는 것을 오히려 많은 이들이 우리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스승이 없었더라면 그 다음에 의견 차이를 알지 못했다면 아까 2번의 부류의 사람에 속했을 것인데 그러나는 또 아니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프랑스인이나 독일인들 사이에서 양육되어 온 같은 정신을 가진 인간이 중국인이나 식인종들 사이에서 줄고 살아왔을 경우와 얼마나 다르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프랑스인 독일 사이에서 양육되어 온 인간이 그쪽 사람과 중국인과 식인종 사이에서 살아왔을 경우 얼마나 다르게 되는지를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옷의 유행조차도 10년 전만 해도 우리 마음에 들었고 아마 10년이 가기 전에 다시 우리 마음에 들게 될 동일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개상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지를 고찰했다.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독일이나 프랑스인 사이에서 자라는 거고 중국인과 식인종 사이에서 자라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다르게 되는지를 봐왔고 그 다음에 옷도 10년 전에 우리 마음에 들었지만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지나면 10년 가까이 지나면 또 마음에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인식보다는 바로 관습과 선례임을 고찰했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은 확실한 인식보다는 관습과 선례임을 고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진리에서는 민족 전체보다는 단 한 인간이 그것과 마주쳤다는 것이 더욱 그럴 법하기에 다수의 목소리가 가치 있는 증거가 아님을 고찰했다. 지금 지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한 사람이 고찰한 것도 이게 바랄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다른 이들이 의견들보다 선호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선택할 수 없었고 나 자신이 나를 이끌도록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어. 지는 괜찮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가 스스로 학문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36쪽에 밑에서 5번째 줄을 보면 처음부터 완전히 내전지를 한 것은 전혀 아니었고 그에 앞서 내가 시도할 작업의 구성을 마련하고 내 정신이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식에 이르기 위한 참된 방법을 찾는 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려 했다. 먼저 자기가 믿음을 완전 내던지기 전에 이 방법을 먼저 구상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젊었을 때 철학의 부분들 중에서 논리학을, 수학 중에서는 기하학자들의 해석과 대수학을 공부했다. 그 사람은 해석학과 기하학과 대수학을 이제 이 합쳐서 합친 그런 업적을 이뤘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기해 혹은 학문이 내 계획에 틀림없이 무언가 기여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조사하면서 주목한 것은 논리학에서 그 3단 논문과 다른 지침들 대부분은 모르는 것을 배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는 것을 남에게 설명하는 것에 소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건 앞에서 우리가 베이컨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죠. 심지어는 룰루스의 기계처럼 모르는 것을 판단 없이 말하는 것에 소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뭐 잘 모르겠어요. 룰루스 기계가 뭔지. 어쨌든 판단 없이 그냥 막 이야기해 주는 거 봐요. 논리학 안에 실제로 아주 참되고 아주 좋은 규정들이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롭거나 불필요한 다른 것들도 그만큼 많이 섞여 있어서 그것들을 가려내는 일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대리석 덩어리에서 디아나 상이나 미네르바 상을 끌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아가 고대인의 해석과 해석기하학이겠죠. 해석과 근대 기하학 해석이겠죠. 그 다음에 근대인의 대수학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들이 아주 추상적이고 용도가 전혀 없어 보이는 주제들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 외에도 전자는 늘 도행의 고찰에 너무 매여 있어 상상력을 지치게 하지 않고는 지성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고, 유자는 특정한 규칙들과 특정한 기호들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정신을 개발하는 학문에게는 그는 정신을 당하게 하는 혼동되고 모호한 기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세 개의 이점을 포함하면서 그것들의 결점에서 벗어난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였다. 논리학과 해석기하학 합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석학과 기하학과 대수학이 합쳐졌다는 거죠. 합쳐서 설명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또 뭐 시공간에 설명합니다. 법이 많으면 종종 악행이 변명거리를 제공하거나 법이 매우 적으면서 매우 엄격하게 지켜질 때 뭐 국가가 훨씬 더 잘 통제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자기는 다음 네 가지로 충분할 것으로 믿었다 했습니다. 네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첫째, 내가 냉정하게 참이라고 인식하지 않은 어떠한 것도 결코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단과 편견을 피하고 의심할 어떠한 동기도 갖지 않을 만큼 명석하고 판명하게 내 정신에 나타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 판단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둘째, 내가 조사한 어려움들 각각을 가능한 만큼, 그리고 어느 어려움을 가장 잘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만큼 작은 부분들로 나누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디바이드 앤 컨커 같은, 분할해서 점령하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부분만큼. 그 다음에 셋째,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게 인식되는 대상들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장 복합된 대상들의 인식에까지 올라가기 위해 내 사회들 순서에 따라 인도하는 것, 종합화시키는 거겠죠. 심지어 자연적으로 전혀 서로 잇따르지 않은 대상들 사이에서도 순서를 가정하면서 내 사유를 인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탑다운이고, 그 밑에 거는 뭡니까? 바텀업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확신할 정도로 완전한 열거와 전반적인 점검을 어디서나 하는 것이었다. 이 네 가지 원칙입니다. (39쪽에) 보면은 밑에 5번째 줄에 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 5번째 줄, 그것들을 선들로 가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내가 더 단순한 것을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좌표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죠. 좌표를 그래서 그것들을 가능한 한, 다음 줄에 가장 짧은 몇몇 기호들로 지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 해석과 대수학에서 가장 나은 것을 모두 차용하고 양쪽의 모든 결점을 서로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나로 하여금 이 두 학문들이 미치는 모든 문제들을 아주 쉽게 풀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앞에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명정성,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명정성, 그 다음에 작은 부분들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종합, 이게 복합적으로 쉽게 단계적으로 복합된 대상들을 인식해서 올라가는 것, 순수화, 참된 순수, 그 다음에 모든 걸 열거하도록 했던 것, 완전한 열거와 전반적인 점령, 이런 얘기, 그 얘기들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방법을 이제 부연해 설명해주고 있고, 41쪽에 보면은 밑에 위에서 6번째 줄점에, 그러나 이 방법이 나를 가장 만족시킨 점은 이 방법을 통해 내가 모든 것에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능력에 있는 한 내 이성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 다음 41쪽의 밑에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인가요? 그리고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속단과 편견이므로 당시 나이 23살보다 더 성숙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 사람 나이가 그 당시 1919년인 것 같다. 이게 지금 난로방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이 될 때까지는 그것에 끝장을 내리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줄을 계속 해보면은 내가 교정한 방법이 나에게 더욱더 확고해지도록 늘 연습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은 3장입니다. 이게 도덕 준칙들인데 이건 뭐냐면은 실은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을 세워서 정해가지고 자기 학문의 길로 가겠다 했잖아. 그럼 이 자기의 학문의 길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결국 이 얘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집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럼 그 집 공사 중에는 내가 어디서 살 거냐 이거. 임시로 살 거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시 준칙들입니다. 그래서 그 딱 중간에 보면은 43조 4개의 준칙들로만 이루어진 하나의 임시 도덕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것도 또 4개의 임시 도덕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째는 내 나라의 법과 관습에 복종하고 유년기부터 신이 나에게 교화와 은총을 베푼 종교를 확고히 견지하며 다른 모든 것들에서는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들 가운데 가장 사르게 편 이들의 실천에서 보통 받아들이는 가장 온건한 그리고 지나치면서 가장 멀리 있는 의견을 따르면서 나를 다스리자는 것이었다. 결국은 종교죠. 종교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지방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 사르 깊은 사람.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온건한 것. 이거 그 다음에 44쪽에 그 뭐 조금 이해가 돼요. 그 설명하는 거. 이 사람 참 설명이 좀 분명히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했는지 가장 온건한 것만 선택했다. 이는 그것이 늘 실천하기에 가장 편한 것이고 또 모든 지나침은 양쪽으로 지나침은 되게 나쁜 것이기 마련이라 그것이 필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 온건한 것이 그런 얘기. 그만큼 나를 참된 길에서 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사람들이 자유에서 무엇이든 빼앗아가는 모든 약속을 지나침에 포함시켰다. 아까 자기는 지나침을 경계한다고 그랬잖아요. 온건한 게 좋다고 그랬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자유에서 무엇이든 빼앗아가는 모든 약속을 지나침에 포함시켰다. 그건 배제했다는 얘기죠. 지나침은 다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것도 자유에서 무엇이든 빼앗아가는 것도 지나침 포함시킴으로써 뺐다는 얘기고. 근데 이 아주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그 계획을 계속 유지하도록 구속하는 맹세들이나 계약들을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들에 내가 반대했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맹세는 지켜야 될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약하거나 뭐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다만 세상에서 항상 동일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항상 모든 것은 변하죠. 에파크레스토스인가? 모든 것을 변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게는 각별히 내 판단들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자고 다짐했지, 더 나쁘게 하자고 다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만일 내가 한때 어떤 것에 찬성했다고 해서 나중에 그것이 혹시라도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닐 때도, 혹은 내가 그것을 더는 좋은 것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그것에 좋은 것을 간주해야 한다면 그것은 양식에 반하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거는 배나는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 자, 임시 도덕의 첫 번째 원칙이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종교, 동시대, 살아 깊은 사람, 온건하는 것, 이런 거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둘째 준칙은 내 행동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확고하고 가장 결단적인 태도를 취하자는 것이었고, 가장 의심스러운 의견이라도 일단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는 아주 확실한 경우 못지않게 변함없이 따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숲속에서 헤맬 때 원칙대로 쭉 가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도 있네요. 41조 두 번째 줄에 적어도 종국에는 숲 한가운데 있는 것보다 필시 더 나은 곳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무결점이라는 거죠. 의사 판단 없이 그냥 우유부단한 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우유부단한 거는 나쁜 결정보다 나쁘다고 그럽니다. 나쁜 결정이 우유부단한 것보다 좋다고. 왜냐면 나쁜 결정을 한번 내렸으면 나쁜 결정이 잘못되면 고쳐야 될 거야. 근데 우유부단한 거는 그렇지도 못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게 기절의 생각이 납니다. 이거 오늘 시간 때문에 못 끝나겠네. 내 세 번째 준칙은 47쪽입니다. 운보다도 는 나를 이기려고 세계의 질서보다는 내 욕망들을 바꾸려고 늘 애쓰자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지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세계의 질서보다 내 욕망을 바꾸면 되지. 바깥 내부 세계보다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적으로 우리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 사유들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것에 익숙해지자는 것. 따라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의 최선을 다한 후에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모두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는 것에 익숙해지자는 것이다. 그래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지. 그리고 내가 획득할 수 없는 것은 앞으로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 이 준칙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신경 쓰지 말자는 그런 얘기가. 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자꾸 욕망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이나 멕시코 왕국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갖는 아쉬움보다 더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얘가 있죠.
그다음에 그 스토아 철학자 얘기가 나오는데 스토아 철학자가 금욕주의잖아요. 48쪽에 보면은 고통과 첫 줄에 빈곤을 무릅쓰고 그들의 신들과 행복을 두고 괴로울 수 있었던 그 철학자들의 비밀이 스토아 철학 주로 그것에 있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 의해 그들에게 부과된 한계를 고찰하는 것에 끊임없이 전념하면서 자신의 사유들 외에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주 완전히 확신했고 이런 것만으로도 그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 애착을 갖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사유들을 아주 절대적으로 다루었으므로 이 점에서 그들은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운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만큼의 혜택을 받고도 그런 철학을 전혀 갖지 못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 결코 그와 같이 다루지 못하는 다른 인간들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더 부유하고 더 힘이 있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고 평가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뭐 말이 좀 복잡히 본문으로 내가 길어졌는데 뭐 의미는 대충 이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밑에서 한 10번쯤 되네. 다만 내가 해온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 다시 말해 내 이성을 개발하는 것에 내 삶의 전부를 바치고 나 스스로 규정한 방법을 따르면서 진리인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